우리 서로 놓지 말자. 잡았던 두 손 놓지 말자.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봐도 그게 잘 문법 문제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은 먼저 퀘스천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혹은 보기를 읽고 적절한 것은 맞습니까? 퀘스천 나오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나오냐 하게 되면은 보기 박스라든가 네모 박스가 나오고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선택지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택지 5번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갑시다. 여기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는 보통 뭐가 나옵니까? 어문 규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를 하죠. 아니면은 일종의 문법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뭐 예시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아예 선택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선생님 요즘 스타일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는데 11번, 12번 문제는 그 스타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1번, 12번 문제. 자,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봐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맞습니까? 그래놓고는 밑에다가 보니까는 네모 박스 해가지고 일종의 독서 영역 지문 같은 거 하나 제시해줘. 그러면서 11번 문제 역시 퀘스천 나오고 맞습니까? 예. 그래놓고는 밑에 선택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역시 퀘스천 나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기 박스 나오고 그 보기 박스에 뭐가 제시되더라? 예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까지 제시되죠. 이게 저작년에 문법 나왔던 신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들 이렇게 딱 넣어버리니까는 가장 많이 틀려버렸잖아.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또 똑같은 스타일 하나 더 반복. 그죠? 예. 거기에서 여기 보기 박스와 네모 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뭐 한 거야? 그래, 그대로 뽑아가지고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낸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완전히 신유형입니까? 신유형 아니죠. 예. 기존에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 설명했던 것을 하나의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럼 이제 문법 문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어봤지만 어떻게 풀었어? 결국은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 설명한 것을 그냥 그대로 선택 따라갔으면 됐잖아요. 일종의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도 왜 틀렸을까? 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문 규정, 문법 내용.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냐 그러면 저 외우란 말 안 합니다. 왜? 그거 안 외워도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서 그것을 다 설명해 줘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직 고3은 아니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보기 박스, 네모 박스에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합성어 가운데서는 우리 어문 규정에 맞지 않게 합성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그러면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첫째, 부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된 경우, 두 번째, 용언 어간의 체언에서 관연의 의미가 생략된 경우, 그 다음에 용언 어간의 뒤에 영안이 결합될 때 연결 의미가 생략되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진다. 그죠? 예. 이렇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른 선생님들은 뭐 했어요? 야, 비통사적 합성어 다 외워.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프게 그거 다 외우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서요?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에 다 설명해 준 거 아니었어?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틀린 이유는 뭘까요? 왜 틀렸을까? 결국 방금 전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개념을 모르고 갔기 때문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왜 결합할 수 없는데? 아시잖아요. 부사는 뒤에 뭘 꾸며준다고요? 용어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명사는 체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비통사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다가 체언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될 때 관형형 의미가 생략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놓칠까? 어간이 뭔지, 관형형 의미가 뭔지. 맞죠? 예. 또 용언 어간과 용언이 결합될 때 연결 의미가 생략됐다 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이 뭔지 연결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보기 박스나 네모 박스 설명해 놓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박스, 내용 박스에서 분명히 어문 규정이라든가 어문 규칙을 다 설명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만 가주면 되는데 그 설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가? 밑에 선택지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외계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죠? 예, 어문 규정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거는 보기 박스, 내용 박스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설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개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은 어간의 개념까지도 설명해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문제 풀었을 때 보기 박스에서 어간에 대한 설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어미에 대한 설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가지고 설명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는 그냥 품사의 통용 간단하게만 설명해 놓고는 밑에 그냥 선택지에서 바로 묶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아예 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 박스에 예시 딱 들어주군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니면은 보기 박스 없이 그냥 선택지에 바로 그냥 예시 가지고 그냥 여러분 풀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됐니? 예. 그게 차이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외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출제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 라고 하고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보기 박스는 내용 박스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까지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아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 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요. 처음 듣는 사람은 반복을 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3월달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됐니? 예. 지금 그 작업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수업에서 제일 첫 번째 1장 뭐 가지고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챕터 첫 번째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교재 보게 되면은 제 1장 항상 뭘로 제시돼 있지? 뭘로 제시돼 있어요? 모두가 있어? 본 적이 없어? 항상 의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의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 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야, 의문 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에서 의문 가지고 설명 안 합니다. 뭐 가지고 설명하냐라고 한다고는 첫 번째는 품사입니다. 품사입니다. 자,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됐니? 예. 그러면 품사라는 게 뭔데?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치워버리세요.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품,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라는 건 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품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어 혹은 말의 성질,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물어보자. 자네, 우리 국어는 품사가 몇 개 있어? 공부를 안 해서. 자네 몇 개 있어? 8개? 몇 개 있어요? 9개. 몇 개 있어요? 9개. 확실해? 몇 개 있어요? 8개. 우리 저 뒤에 학생 몇 개 있어요? 8개? 야, 봐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8개인가? 9개인가? 혹은 10개인가? 뭐 지금 머릿속에서 막 돌아갈 거야. 그죠? 지금 본인이 맞게 지금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니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요. 됐니? 예. 그럼 실제로 몇 개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품사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가 나오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체언이라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럼 체언이라는 건 뭔데? 라고 한다면은 한 단어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책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죠? 예. 그럼 이건 한 단어겠죠. 근데 그 한 단어가 자체적으로 뭘 이루고 있어? 몸을 이루어서 의미를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다만 체언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예.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예.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가보자. 자, 명사라고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어떻게 나눠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됐니? 또 하나는 의미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다시 나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립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자립명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명사 가운데서 95% 이상은 전부 다 자립명사예요. 예를 들자면 책 단독으로 써요, 안 써요? 쓰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책상 마찬가지일 거고요. 의자 마찬가지일 거고요. 안경, 연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걔들은 전부 다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 됐니? 예. 그런데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결국 자립하지 못한, 자립이란 말이 뭐야? 스스로 선다라는 거죠. 됐니? 내가 넘어졌는데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에 기대거나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사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다 알잖아요? 의존 명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거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자. 예. 수, 것, 곧, 등,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의존 명사 아닙니까? 얘들 지금 단독으로 써본 적 있어요? 단독으로 써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할 수 있다 할 때 그 수 됐습니까? 예,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단독으로 써본 적 있나요? 것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곧 됐습니까? 곳에 가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선생님 등, 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등이 간지러워. 야, 씨. 그때 등이라는 건 신체 바디로서의 등이지. 이때 등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타 등등의 등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물어보자. 자네. 그죠? 그러면은 이 의존 명사는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의존할까요? 관형? 그렇죠. 잘했다. 예. 그래. 의존 명사는 그 앞에 관형어라는 것을 가져오고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난 관형어에 대해서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예. 알아면 돼요. 의존 명사는 어디에? 관형어에 의존한다. 됐습니까? 관형어에 대한 개념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됐어? 예. 그럼 다시 이 의존 명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의존 명사는 시험에서 우리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 첫 번째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얘는 작문 문제입니다. 작문 문제에서 의존 명사 본 적이 있는 사람 잘 모르겠으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쳐쓰기 문제. 그죠? 다음은 학생의 초고이다. 그죠? 예.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놓고는 초고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밑줄 쫙쫙쫙 꺼놓죠. 그래서 기역은 어떠함으로 뭘로 바꿔야 된다. 니은은 어떠함으로 어떻게 고쳐 써야 된다. 디귿은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등등등. 맞습니까? 예. 그래. 이 의존 명사는 작문 문제에서 고쳐 쓰기 문제 나와. 특히나 뭘로 문제하게 되면은 띄어쓰기 문제로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띄어쓰기. 그럼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이렇다라는 거야. 의존 명사의 됐습니까? 예. 앞과 뒤는 됐니? 예.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띄운다. 이렇게 기본 원칙입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예로 한번 또 들어가 보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나? 됐니? 예. 자, 그러면 자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됐니? 자, 사랑할 수 있다. 띄어쓰기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할 수밖에는요.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밖에. 얘는요. 사랑할 띄우고 수 아니면 사랑할 수 띄우고 록. 사랑할 띄우고 수록. 이렇게? 오케이. 자, 자네 갑시다. 예. 자, 사랑할 수 있다. 띄어쓰기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얘는요?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밖에. 얘는요? 그냥 붙여 쓰고. 예. 은빈아, 은빈 누구니? 오케이. 은빈하고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맞나? 자, 요거 사랑할 띄우고 수 띄우고 밖에. 얘는요? 사랑할 수 사랑할 좀만 더. 사랑할 띄우고 사랑할 수 띄우고 사랑할수록 다시 붙여 쓴다고? 모르겠어요. 예. 아시겠는 분? 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컨피던스 한 개 내기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 나왔을 때 다 틀렸죠. 다 틀렸죠. 다 틀렸죠. 예. 자,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해주냐. 잘 들어봐 봐요. 의존명사가 시험 문제 낼 때 단순하게 그냥 의존명사 문제 안 냅니다. 뭐하냐 그러면은 작문 문제에서는 띄어쓰기 문제 낸단 말이야. 방금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는 못 띄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는 의존명사 수이기 때문에 그래 앞과 뒤 다 띄우는 건 맞습니다. 됐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할 역시 마찬가지로 띄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밖에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 조사입니다. 됐나요? 우리가 만약에 바깥의 의미로 해가지고 밖에 비가 내려요, 밖에 눈이 내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명사가 되겠죠. 됐니? 그런데 얘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게 되면 조사야. 그럼 다시 먼저 얘기합시다. 조사는 어디 갖다 본다고요? 체언 뒤에. 그죠? 그럼 다시요. 의존 명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에 포함되고 명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체언에 속한다. 맞습니까? 예. 조사는 어디 본다 그랬어? 체언 뒤에. 의존 명사 체언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붙여 써줘야 되겠죠. 그죠? 띄우시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 자, 그 다음에 예수는 됐나? 예. 얘는 수가 의존 명사냐? 아, 안 그래. 됐습니까? 예. 얘는 뭐냐면은 사랑하 어간의 리을 수록이 뭐냐 하게 되면 어미입니다. 다시요. 사랑하 어간의 됐니? 예. 리을 수록이 뭐냐 하게 되면은 어미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간 어미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따가 제가 또 강력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때 리을 수록은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런 데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 알아두면 일단은 의존 명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앞 뒤에 띄운다. 그런데 의존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있더라. 뭔데요? 조사는 붙을 수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미하고의 구분은 또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잖아. 실제로 고쳐쓰기 문제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선택지 1, 2, 3, 4, 5번 가운데서 문법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일단은 제끼고 들어가죠. 나는 니는 잘 모르겠다. 나머지 갖고 일단 해결해보자.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하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됐니?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걸 제낄 필요가 없죠. 하나하나 내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존명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자네, 됐나요? 요거 띄어쓰기 맞아요? 얘는 띄어쓰기 맞아요? 얘는 띄어써야 되는 거 붙여 쓴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럼 띄어야 되니? 얘도 붙여야 돼? 오케이. 자네는요? 얘는 띄워야 되고요. 얘는요? 왜 그럴까? 그렇지. 자, 뭐냐면은 여기에 대로와 여기가 대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품사가 달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갑시다. 똑같은 단어임에도 품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 예. 그럼 의존명사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품사의 뭐에서 이야기된다고? 통용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별도로 좀 필기 좀 해두기 바랍니다. 앞으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되는 거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나면은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예. 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익혀두면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외우라는 것은 아니야. 허나 여러분들이 외워두면은 나중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기해두라는 것은 필기해두세요. 그건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됐니? 예. 자, 품사의 통용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해서 사용한다. 됐습니까? 두루 사용한다 해서 그걸 통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많으냐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단어 10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중에 97%는 한 개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입니다. 근데 나머지 3% 정도가 다른 품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요. 자, 앞에서 의존명사는 뭘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관형의 꾼을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아직 관형은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얘 관형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관형어냐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필기 먼저 해드리자면은 먹다 어간 먹에다가 플러스 는이 갖다 붙었는데 요게 관형형 어미입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관형어가 된 케이스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는 관형의 꾼을 받게 되니까 얘는 뭘 수밖에 없는 거야? 의존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앞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었지? 체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체언 뒤에 붙어야 되는 얘는 뭐가 될까? 결국은 조사일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예. 됐어? 그래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의존명사일 수밖에 없고 얘는 조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존명사와 조사의 품사의 통용에서 여러분한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의존명사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 경향밖에 없어.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문 문제에서 띄어쓰기 문제로 이야기되거나 됐습니까? 아니면은 품사의 통용에서 하나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얘를 선택지 1번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다음 중 품사의 통용 사례가 아닌 것은. 얘는 품사의 통용 사례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두 번째. 자, 의미 변화의 유무에 따라가지고 다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의미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명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래, 그걸 가지고 일반 혹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명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가운데에서 97% 이상은 뭐가 된다고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의미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한다면 한 가지 의미로 고정이 되어버려 있어.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아하, 고유 명사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어? 예. 그러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그걸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자네 이름 어떻게 되지? 진호? 재호? 재호? 호? 재홍이 됐습니까? 자, 재홍이라는 이름은 다른 의미로 쓰이니? 안 쓰이죠?
이재용이가 지금 배우고 강의 수업을 듣고 있더라. 그럼 다른 의미였어요? 아니죠. 오로지 이 친구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김상규가 수업을 하고 있더라. 김상규 다른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돼지라고 들리니? 아니잖아요. 그냥 김상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의 의미로서 딱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뭐라 그래?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름만 그렇니? 아니죠. 지역명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예. 국가명 마찬가지죠.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됐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 고유명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고유명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장영실 고유명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때 세종대왕 고유명사 맞아 안 맞아? 맞죠? 장영실이 치국기를 만들었다. 장영실 고유명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됐니?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배고 강의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세종대왕이 공부하고 있다. 진짜 세종대왕이 수없이 많은 여기 있어 살아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가? 아니죠. 그럼 이때 세종대왕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의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된 겁니다. 요걸 가지고 뭐냐면은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됐니? 그럼 다시 갑시다. 이 배고 강의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영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 됐나? 그럼 이때 장영실은 고유명사입니까? 아니죠.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어떨까요? 장영실이 해시계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장영실은 고유명사죠. 왜요? 해시계 만든 사람은 누군데요? 장영실이니까. 됐니? 요게 바로 뭐냐면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예.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옵니다. 됐어? 예. 그래서 거기에서만 이제 고유명사가 시험 문제에 거론될 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나? 예. 그거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명사에 대해서는 됐고, 그죠? 자, 두 번째 대명사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움푹 파진 곳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번에. 됐니? 예. 단순하게 지금 품사만 하더라도 지금 머릿속에서 나 저거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예. 그걸 다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줘. 자, 대명사는 우리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더라? 아하, 지시 대명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라는 것으로 두 개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같더니, 예. 지시 대명사의 대표적인 것 어떤 것이 있지? 그, 저.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됐습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요? 어떤 것을 가르치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대하는 그런 명사라고 해서 지시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근데 지시대명사,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니? 에이, 안 그래. 자, 이제 품사의 통용 두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예. 품사의 통용 두 번째. 됐니? 예. 자, 이제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이는 책이다. 라는 것과, 됐습니까? 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됐어? 그럼 여기에 이와 여기에 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이는 지시대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지시대명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는이라고 해서 뭐가 붙었다고요? 아, 그래, 조사 갖다 붙었단 말이야. 맞습니까? 다시 갑시다. 조사는 어디 뒤에 갖다 붙는다 그랬어요? 체언 뒤에.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 지시대명사는 대명사에 속하고 대명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체언에 속한다. 맞니? 그러면은 체언 뒤에 조사 갖다 붙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체언이겠더라? 그럼 체언 속에도 어디 속하겠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거저는 지시대명사니까 지시대명사.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됐니? 그럼 선생님,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 지시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렇게 되겠어요? 자, 일단은 뭐가 없어요? 조사 안 붙었죠? 근데 조사가 안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시대명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얘기했지만 조사는 힘이 없어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됐니? 예. 그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라는 것이 뒤에 오는 뭘 꾸며주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됐어? 아직까지 내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는 뭐라고요? 관형사.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 예. 그거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얘는 이라는 것이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지시 관형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다시 얘기하죠. 얘 두 개 딱 모아놓고 선택지 2번. 역시 마찬가지로 품사의 통용 사례가 아닌 것은 혹은 맞는 것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지시대명사에 속하는 것인데 비해서 얘는 지시관형사더라라는 거죠. 역시 품사의 통용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시대명사는 시험 문제 또 나오더라.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6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있는데, 1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이가. 그죠? 예. 나, 너, 그, 그녀. 이래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요.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됐습니까? 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됐니? 예.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문법시험에는 미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보기 박스나 내용 박스에 설명해 줍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에서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아마 요것에 대한 정의는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월달, 고3들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미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또 놓쳐버려요. 자, 내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니? 예. 할아버지께서 밭에 가셨더니 그죠? 무배추가 그죠? 다 뽑혀 있었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할아버지께서 그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됐습니까? 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나는 동생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기대했다. 됐습니까? 그러나 동생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께서 그죠? 다 아시는 듯 그죠? 그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는 사라지셨다. 됐습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 그래놓고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됐냐고는 기억 됐습니까? 니은 됐나요? 디귿 됐습니까? 여기에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됐니?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기억에 누가는 미지칭입니까? 부정칭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보기 박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지칭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부정칭은요,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재귀 대명사는요, 앞에 나온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미지칭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 아이고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가리킬 때. 부정칭은요,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에. 재귀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다. 됐니? 그럼 물어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라는 것은 미지칭입니까? 부정칭입니까? 미지칭입니까? 확실해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합니다. 누구세요? 그죠? 그랬더니 밖에서 엄마 나야.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됐니? 잘 들었나요? 누구세요? 할 때 누구?
누구라고 할 때 누구. 얘는요? 얘는요? 얘는 부정칭이고 얘는 또 미지칭이었다. 그죠? 그럼 모르죠. 얘는 또 왜 부정칭인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이상한데? 자, 자네 갑시다. 됐니? 예. 이때 누가는 부정칭입니까? 미칭입니까? 미칭. 그럼 얘는요? 미칭? 얘는요? 그럼 다 미칭? 자네는? 세 다 미칭. 그럼 내가 물어볼게. 또 하나 갑시다. 자, 동성로에 가갖고 제가 프리역을 합니다. 그런 거 팔을 쫙 벌리고 누구나 와서 안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구는요? 왜요? 그럼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야?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니고? 누군가 있었으니까. 혹시 방금 전에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확답할 수 있는 신분? 아무도 없니? 자, 이거 봅시다.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하나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봐. 미칭과 부정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됐습니까? 예, 아무라는 말. 그래서 아무란 말이 들어갈 수 없으면 걔는 미칭인 거고요. 아무란 말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걔는 부정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예. 알지 못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됐니? 예. 그래서 아무란 말을 넣어봤을 때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요. 자, 아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 돼 안 돼?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미지칭. 이래 되겠죠. 됐니? 예. 그럼 자, 이거 합시다. 아무세요? 돼 안 돼요? 역시 안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미지칭. 그죠? 예. 아무라고 돼요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칭. 그죠? 근데 길거리에서 프리역을 합니다. 그죠? 예. 누구나 와서 안기세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아무나 와서 안기세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하나만 더 가봅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무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무엇? 미칭입니까? 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무엇을 가지고 뭘로 바꿔봐? 아무 것이든 물어보세요 되잖아요.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인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걔는 부정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이 시험이 나왔을 때 정답률이 5%도 안 됐어요. 됐니? 예. 그래서 야, 넌 어떻게 해서 그거 맞췄어? 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다 맞잖아요. 아, 그래, 맞구나. 그죠? 예. 그래가지고 선택지 1, 2, 3번 다 날리고 됐습니까? 4, 5번 중에 찍어가지고 맞힌 학생이 나머지 5%에서 한 3%. 정확하게 알고 난 학생은 1%, 2% 채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근데 이제 확인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말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걔는 미칭인 거고요. 아무런 말을 넣었을 때 걔가 말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부정칭이 된다. 됐습니까? 근데 제기대명사는 뻔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앞에 주어로 나온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니?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 그죠? 예. 뭐랬어요? 동생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이랬잖아요. 그럼 이때 자기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동생을 가리키잖아. 그럼 얘 제기되면서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 해놨잖아. 그죠? 이때 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얘 1인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주를 또 가리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당신께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할아버지를 가리켰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이때 당신이 2인칭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됐니? 예. 당신이 그 일을 했어 할 때 이때 당신은 뭐가 된다고요? 2인칭이 되겠지만. 됐니? 예. 그러나 할아버지는 당신께서 했으니까 이때 당신은 뭘 가리킨 거야?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높임 표현입니까? 낮춤 표현입니까? 높임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자, 옛날 편지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당신께서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됐습니까? 그것도 당신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대명사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높임입니까? 낮춤입니까? 높임이 되겠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낮춤으로 본다 그러면 어머니 네가 나를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은 제기대명사 가운데서도 높임이냐 낮춤이냐 그런다 그러면은 높임에 해당되는 거다. 맞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인칭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은 이건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들 영어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이고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 미지칭과 부지칭은 구분해 줘야 된다. 뭘 갖다 집어넣자고요? 아무란 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거야.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자기, 당신. 됐습니까? 예. 자기, 당신. 됐나?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잠시 쉽시다. 지금 우리는 체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예.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뻔하잖아요. 수사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더라. 그죠? 어떤 것이 있다고? 아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그래, 서수사와 양수사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뒤에 째라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1, 2, 3, 4, 5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에 속해요. 그런데 그 앞에 혹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 띠라는 말. 그래서 띠, 이, 띠, 얼, 띠, 싼 이래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제1, 제2, 제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수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둘 이런 거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서수사가 아니라 얘는 양수가 되겠죠. 됐니? 이거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거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첫째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첫째는 뭐가 되죠? 방금 우리 봤지만 순서를 나타내니까 서수사가 되겠죠. 근데 얘 서수사냐? 아, 얘 서수사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의 첫째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했을 때 이때 첫째는요, 우리 집의 장남 혹은 장녀를 가리키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서수사의 보통 명사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품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는 단순하게 서수사, 다시 한다면 수사에 포함되지만 우리 집의 첫째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하게 되면 이때 첫째는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돼버리죠. 역시 마찬가지로 품사의 통용입니다. 세 번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품사의 통용에서 그렇게 묶고 갑니다. 됐니?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 됐습니까? 그럼 이때 둘째,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되죠? 서수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는 차남, 차녀를 가리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됐니? 자, 품사의 통용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갑시다. 자, 보세요. 하나는 내 것이요. 하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됐나? 예. 자, 그럼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떼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요? 다 양수사입니다. 됐니? 그런데 자, 재밌는 것은 여기에는 는이라는 조사가 갖다 붙었으니까 조사는 다시 어디 갖다 본다고요? 체언대에 갖다 본다 그랬으니까 얘는 체언일 것이고, 그럼 체언이면은 서수사가 양수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체언에 속하니까 얘는 양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또 가만히 보니까 아니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때 하는 뒤에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사람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또 수사입니까? 아니죠.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품사에서 뭐가 된다고요? 관형사죠. 그래서 얘는 또 뭐가 된다고요? 수관형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자, 사과 두 개가 있더라.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두라는 것은 뒤에 오는 개라는 접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아,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수관형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됐니? 그럼 이제 폼사의 통용 몇 번째? 네 번째.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고요? 수사와 수관형사.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와 관형사의 폼사의 통용을 또 묻고 들어간다. 됐니? 단독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거 다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이제 하이라이트. 자, 체연엔 다시 어떤 것이 있다고?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용언이라는 것이 있더라. 됐습니까? 용언이라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용언이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한자적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사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용하다는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씁시다. 무슨 말? 활용하다라는 말을 쓰자. 됐니? 앞으로 우리 문법 문제에서 활용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면은 걔들은 무조건 용언입니다. 됐니? 체언을 가지고 활용이 어쩌고 얘기 안 합니다. 활용이 어쩌고 저쩌고, 활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불규칙 활용이 어쩌고 저쩌고, 규칙 활용이 어쩌고 라고 한다 그러면 걔들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용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용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가 있죠. 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용언에 해당되고, 그리고 걔들만 활용이 어쩌고저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명사 얘가 활용하게 되면은,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은 활용이란 말은 어디 쓸 수밖에 없다 그랬어? 용언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 근데 명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안 맞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 이 친구는 벌써 뭐를 모른다라는 거야? 용언의 개념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니? 근데 대신에 동사 얘가 활용을 해서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니까 걔 말을 내가 끝까지 들어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활용한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용언에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죠. 바로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어미의 개념. 됐습니까? 예. 이거 아예 또 여러분들이 놓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간 어미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됐니?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간 어미란 말은 어디에서만 거론된다고요? 용언에서만 거론됩니다. 다시 갈게요. 자, 명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어간이 요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간 어미 개념은 어디에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용언에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에만 우리가 어간 어미 개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명사에서 어간이란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니? 또 여러분 대명사에서 어간이 어쩌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형사에서 어간이란 개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간 의미 개념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동사, 형용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명사에서 어간이란 말을 쓰고 관형사에서 어간이란 말을 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엇하고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 어근의 개념과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어근의 개념은 제가 아직 설명 안 합니다. 오늘은 어간 어미 개념만 설명할 겁니다. 됐니? 다시요. 어간 어미는 어디에만 쓴다고요? 용언에서만 쓰는 거야. 됐어? 그리고 동사, 형용사에서만 어간 어미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밖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앞에서 내가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 가지고 설명해 나갈 때에 용언 어간에 체언이 갖다 붙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제 용언 어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어간에 체언이 갖다 붙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용언 어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보세요. 어간에다가 용언이 갖다 붙었을 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간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용언에 해당되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붙었을 때? 용언이 갖다 붙었을 때 하니까 뒤에 또 동사, 형용사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어간 어미 개념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용언에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어간 어미에서 어간에 대한 정의와 어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어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렸을 거야. 변하지 않는 부분,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버리면 나중에 헷갈려 해.
그래서 제가 어간에 대한 정의는 다시 내려줄게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어간이라고 이야기하자. 됐니? 예.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은 어간의 모습이 변화되는 게 있거든. 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해. 그래서 대놓고 아예 그렇게 외우지 말고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미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간을 뭐 한다고? 그래. 제외한 됐니? 예. 나머지 부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자? 어미라고 이야기하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동사, 형용사를 제가 구분을 조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됐니? 예. 자, 이제 질문 또 들어가 보자. 예. 자, 늙다. 그 다음에 젊다. 됐니? 예. 늙다와 젊다. 됐니? 예. 재용아, 지용아. 늙다, 재용이. 늙다와 젊다. 자, 둘 다 형용사입니까? 둘 다 동사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것은 동사, 어느 것은 형용사? 늙다가 동사고, 젊다가 형용사. 왜요? 자, 그 다음에, 자네는요? 늙다와 젊다. 둘 다 형용사입니까? 둘 다 동사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동사, 어느 것이 형용사? 늙다가 동사고, 젊다가 형용사고. 왜요? 오케이. 자, 자네는요? 늙다와 젊다. 똑같아요? 자네는? 그럼 다시 설명해봐. 정확하게. 늙다는 사람이 좀 늙을 수 있는. 젊다는 젊어질 수 없는 거니까. 젊어질 수는 없는 거다. 앞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참고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양복을 딱 입고 오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장가가 야, 새 신랑이네. 저 결혼한 지 벌써 13년째거든요. 아니,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 뭐 소위 돌싱 왔다가 다시 또 가는 거.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내보고 늙었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내보고 젊어졌다는 이야기야? 젊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와이프요, 지금요, 한 달에 30만원인가 40만원 하는 그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 여기 기미 없애는 약이라고. 근데 당장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죠? 예. 왜요? 젊어질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아래층에 성형외과 의사 살아요. 저거 맨날 보면서, 선생님, 여기 좀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사기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죠? 예. 맞잖아.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늙어지는 건 가능한데 젊어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얘는 형용사라 그러면 나한테 통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제일 뒤에는 학생. 자, 둘 다 동사입니까? 둘 다 형용사입니까? 아니, 어느 것이 동사고 어느 것이 형용사예요? 왜요? 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제 역량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 3명 학교의 선생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에 정의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는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동사라고 이야기하고 모습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늙다 젊다는 실질적으로 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명령형, 청유형으로 바꿨을 때 가능하면은 그게 동사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라고 이야기해요. 됐니?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늙으라.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내보고, 야, 김쌤 좀 늙어라. 때리고 싶어요. 그죠? 예. 근데 젊어라. 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다시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는, 니은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걔들을 갖다 붙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붙여봤더니만은 늘는다. 얘 되네요. 그러면 얘 뭐가 된다고요? 동사.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 하니까 접는다. 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은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됐어? 앞으로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요런한테 묻고 들어갑니다. 됐어? 예. 그런데 고3 가게 되면은 이거 설명 안 해줘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보기 박스에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던 거 쭉 설명해 줍니다. 됐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명령 청류 갖다 집어넣으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 맞죠? 그럴 거 없어요. 딱 하나만 쓰면 돼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인 는, 니은을 갖다 붙여서 말이 되냐 안 되느냐. 됐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국립국어원에서 생기다, 잘생기다 라고 했을 때에 얘가 물어볼게요. 이거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잘생긴다 안 되잖아요. 그죠? 얘 형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얘 동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을 갖다 줬을 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동사로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5개의 단어를 가지고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원래 시험에도 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됐어? 허나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 형용사는 뭘로 구분해주면 제일 편하다고? 이걸로 구분해주면 제일 편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됐니? 예,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예. 자, 사랑하다.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동사 맞죠? 사랑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먹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먹는다. 되죠? 동사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 자,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죠? 아름답는다. 안 되죠? 됐습니까? 예. 자네. 예. 밝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날이 밝다. 동사죠? 자, 시험 문제 뭐 나오겠죠? 역시 품사의 통용 나오겠죠. 동사와 형용사. 됐습니까? 대표적인 겁니다. 됐니? 그래서 날이 밝다 하게 되면 날이 바른다 하니까 얘는 뭘로 쓰인 거야? 동사. 그런데 형광등이 밝다 해버리면 형광등이 바른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걔는 형용사. 됐나? 예. 품사의 통용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몇 번째요? 5번째 사례. 됐니?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어간, 어미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 그래서 제가 어간은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어미는 어간을 제한 나머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간, 어미를 구분할 때,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한 방법인데요. 뭘 갖다 붙이냐면은, 어미 고를 갖다 붙여가지고 끊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간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몇 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럼 바로 여러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에 고를 갖다 붙여보자. 그럼 끊기는 부분 어딘데요? 사랑하다, 뒤진다. 왜요? 사랑하다고 이런 시에. 어디에서 끊어야 한다고요? 사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랑하고 하니까 사랑하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어간을 제한 나머지를 뭐라 그랬어? 어미라 그랬으니까 다가 뭐가 된다고? 어미가 되는 거겠죠. 됐니? 자, 마찬가지죠. 이 몇 번만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어? 먹다, 먹고 하니까 요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름답고 하니까 아름답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이 되는 거고요. 맞죠? 예. 그러면은 다가 뭐가 된다고요? 역시 어미가 되어버리죠. 맞니? 맞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가보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다, 어간, 어미, 먹다, 어간, 어미, 아름답다, 어간, 어미. 됐니? 예. 그런데 지금 용언들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자, 그거를 갖다 붙이니까,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얘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그죠? 얘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활용이 된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다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것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얘기해. 자, 그런데 학교에서 어간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요 아름답고를 가지고 제가 자, 뒤에다가 어미 어를 갖다 붙여 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아름다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어간 어디까지입니까? 아름답까지입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먹고에서 어미를 갖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간 어디까지 됩니까? 항상 기본형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형으로. 먹고에서 기본형 가니까 뭐가 된다고요? 먹다잖아요. 먹다에서 어간 어디까지 된다고요? 먹. 그럼 얘도 어간은 먹이고요. 그럼 어간을 제한 나머지 고는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먹어에서 다시 기본형 갑니다. 먹다가 되죠. 그럼 어간 어디까지 된다고요? 먹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제외한 어는 또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되겠죠. 아름답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 들어가니까 아름답다. 맞죠? 그럼 어간 어디까지 된다고요? 아름답까지가 되죠. 그죠? 예. 네.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아름다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어간입니다.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예. 왜? 뒤에 우리가 뭘 갖다 붙였는데 어를 갖다 붙였으니까. 그럼 아름다우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어가 어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어간의 모습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요. 어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버리면은 곤란하지. 그죠? 예. 이해되겠니? 거기서 헷갈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꾸.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어간의 모습 바뀐다는 거 이제 이해되겠지? 내가 왜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봅시다. 먹다를 가지고 이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먹었다의 어간은 어디까지 된다고요? 다시 기본형 가야 되겠죠? 먹다 가야 되겠지? 그러면 먹다의 어간은 어디 된다고? 먹. 그럼 얘도 어떻게 한다고요? 먹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그럼 뒤에 남아있는 엇과 다가 뭐가 된다고요? 어간을 제한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어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다는 어미인데 단어의 끝에 왔으니까 단어의 끝 해가지고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라는 것이 끝이거든. 요즘은 그런 의미 없죠. 말숙이 됐습니까? 예. 말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내입니다. 됐니? 예. 말자 됐습니까? 예. 막내입니다. 됐니?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마지막 끝에 온 어미라고 해가지고 이때 다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말어미라고 이야기해. 됐니? 그러면 다시 가자. 여기에 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말어미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럼 앞이라고 하니까 한자에서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자가 있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말어미의 앞에 왔으니까 선어말어미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런데 먹다와 먹었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해보니까는 시제가 달라지네. 먹었다라는 것은 시제가 언제가 된다고? 과거가 돼버리잖아. 뭐가 들어감으로써요? 어시 들어감으로써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자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겠어? 예. 그래서 어시라는 것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또 한번 가보자. 자, 먹다를 활용을 해봅시다. 먹는다로 가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은 어디까지 된다고요? 먹까지. 맞죠? 예, 기본형도 가니까 먹다. 어간은 먹이었으니까. 그러면 는다가 뭐가 된다고? 어미.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단어의 끝에 왔으니까 어말어미.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말어미 앞에 왔으니까 선어말어미. 그러면 시제상으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현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다시 가보자. 먹다 동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동사죠. 왜 동사지? 그렇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뭘 집어넣어봤다? 는을 갖다 집어넣어봤더니 말이 되더라. 그래 그 얘기잖아. 자 먹다가 동사인 이유는 먹다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을 갖다 붙여보니까 말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고? 동사 이래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다시 갑시다. 간다 됐습니까? 예. 어간 어디까지 되죠? 가가 되죠. 기본형도 가봅시다. 가다. 그러면 가다의 어간은 가고 하니까 가까지가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다는 뭐가 되겠지? 어말어미가 되겠지. 그러면 니은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선어말어미가 되겠죠.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와 간다의 차이는 뭐야?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맞니? 자 여기서 다시 시험 문제. 그러면은 간다는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몇 개? 그래 구분해 보니까 가 어간 하나, 다 어말어미 하나, 니은 선어말어미 하나 몇 개? 3개. 그죠? 예.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OX 퀴즈. OX 퀴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문장상에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문장상에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OX, O. 그래.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지. 나는 이것을 먹겠다. 그죠? 예. 자, 뭐 하는 거야? 의지 드러나 있죠? 근데 뭐 때문에 의지 드러나 있어? 먹겠다. 계시잖아요. 그죠? 계시 뭔데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잖아요. 나는 공부하겠다. 뭐 드러나요? 의지 드러나잖아요.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맞습니까? 예.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계시지만은 의지 나타내 안 나타내? 의지 드러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에서 보통 뭘 찾으라 그래? 의지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찾아내자고요? 그래. 그러한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를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이제 알겠죠? 간단한 거야.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잡아봐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앞에 먹었다라는 것은 단어였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제 이때 단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미는 맞죠. 근데 어떤 어미겠어? 문장을 끝을 내버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이제? 그렇죠. 종결 어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어만 어미죠. 얘가 이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됐으니까 그냥 종결 어미가 돼버린 거지. 그죠? 예. 됐나? 오케이. 떠오르는 해가 아름답구나. 됐어? 어간 어디까지였지? 아름답까지였죠. 그럼 구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종결 어미가 되겠죠? 떠오르는 해는 아름답구나. 맞습니까? 근데 무슨 종결 어미라 그래? 감탄형 종결 어미.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종결 어미 개념 또 알겠니?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또다시 가봅시다. 이제 됐니? 예. 내가 사랑할 사람이 이런단 말이야. 됐니? 그럼 여기에 사랑할이라는 것은 뒤에 뭘 꾸며주고 있다고요?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체온을 꾸며주니까 얘는 문장 성문을 보면 뭐가 된다고요? 관형화 되겠죠. 어떻게 관형화 되냐?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관형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관형사 자체가 관형화되는 케이스,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화되는 케이스, 관형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화되는 케이스. 됐니? 그러면 사랑할 요것만 떼놓고 보자. 얘 어간 어디까지 되지? 사랑하까지가 되죠. 기본형 들어가면 되잖아. 사랑하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남아있는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미라고 했으니까 이제 리을은 어미가 되겠지. 무슨 어미가 되겠어? 얘가 이제 문장 서문에서 뭘 만들어줬어? 관형어를 만들어줬으니까 얘를 가지고 관형형 어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봐봐 이제
밥을 먹어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역시 어간은 어디까지 되지? 뭐까지가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어미가 되겠지? 근데 어떤 어미가 되겠어? 여기서 문장 끝난 거 아니잖아. 밥을 먹어 어쩌고 됐다 했으니까 뒤에 문장에 또 연결시켜 주니까 얘를 연결 어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칭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거 하나. 어간 어미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간 어미는 무조건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같이 가져야 돼. 어간만 따로, 어미만 따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얘기해볼까? 비통사적 합성어 사례 얘기했죠. 그죠? 용언, 어간. 이제 느낌이 오니? 용언, 어간이. 그죠? 뒤에 체언을 꾸며주려고 그러면, 그죠? 앞에 얘가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적 구실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겠어? 관형인형 어미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생략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합성을 만들어줬다. 그럼 우리 어문 규정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어간과 어미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다가 뒤에 용언이 갖다 붙는데 그러면 두 개를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연결 어미가 생략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죠? 어간 어미 생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항상 같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문법이 또 어긋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또 얘기한 거야. 그죠? 이제 그 말의 의미라 어떻게 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별도 시험 문제 나오기보다는 얘들은 항상 요래 묶어가지고 요렇게 표현되고 요렇게 표현되고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간 어미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둬야 되는 거야. 됐니? 예. 다시 어간 어미 개념은 어디에서만 활용되는 거라고? 그렇지. 바로 동사 형용사만 해당되는 거야. 용언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자, 봐봐. 하나만 예로 들고 자, 지금 시간이 됐죠? 오케이. 하나만 갑시다. 자, 집에 가. 됐니? 예. 가다에 어간 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간에서 끝났잖아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된 건데요? 혹시 이거 뒤에 어미 보이는 사람? 어간만 보이니? 아, 보여요? 보여요? 그래. 얘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집에 가. 내가 그랬잖아요. 어간만 단로 쓰는 경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뒤에 어미 보여야 돼요. 집에 가에서 아가. 그런데 왜 얘를 써주지 않았을까? 어간의 모음이 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 가 됐습니까? 예. 너 집에 가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어간의 아와 얘가 어떻게 한다? 발음상은 동일하니까 굳이 얘를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보고 흥해서 맞춰버린 거야.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된 거야? 소위 고정화돼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법상에서는 뒤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선생님 없는데요? 아니라 여기 보여야 돼. 됐니? 왜? 항상 어간 어미만 단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우리 문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용언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겁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예. 근데 6주만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서도 문법 가지고 여러분들 헤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나? 예. 숙제 해오는 거 잊지 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입니다. 됐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용언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규칙 활용과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줘야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으니까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불규칙 활용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첫 번째가 어간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바뀌는 경우. 됐습니까? 예. 또는 어미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는 경우. 또는
어미의 모습이 되니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걔는 불규칙 활용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봐봐. 자, 먹다라는 용언. 다시 한다면 동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 볼게요. 자, 어가는 먹이었죠. 여기에다가 제가 고라는 것을 갖다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먹고가 되겠네. 그죠? 자, 먹고 해보니까 어간이 먹이였고 먹은 그대로 왔고 그 다음 어미에다가 내가 고를 갖다 붙였는데 고도 그대로 갔고 어간 어미 바뀐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아와 어라는 연결 어미 가운데에서 일단은 제가 어를 갖다 붙여볼게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모음조화 현상에서. 그래서 앞에 먹에 어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가르쳐 드린 겁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먹어에 어를 갖다 붙였더니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 먹 그대로 오고요. 어 그대로 오고요.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자, 또 여기에다가 제가 은이 됐니? 예, 역시 연결음이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 갖다 붙였더니만은 먹은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먹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은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대로 갔죠. 역시 어간음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 없어요? 없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규칙 활용입니다. 됐니? 예. 그런데 어간의 모습이 바뀌거나 혹은 어미의 모습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어간 어미가 다 바뀌면은 그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은 걔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걸 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됐니? 자, 뭐가 바뀌는 거? 어간의 모습이 예, 바뀌는 경우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는구나만 확인 좀 부탁해 줄게요. 됐니? 예. 자,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묻다 됐습니까? 예. 자, 이때 묻다라는 것은 질문을 하다 할 때 그때 묻다. 우리 흔히 말하는 SK 개념입니다. 됐니?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어간 어디까지 되죠? 묻까지가 되죠. 그죠? 예. 뭘 갖다 붙여봤어? 고를 갖다 붙여봤어. 그랬더니만은 묻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와 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됐니? 자, 이제 봐봐요. 앞에 고를 갖다 붙였을 때는 어가 묻이 그대로 왔습니다. 또 고를 갖다 붙였을 때도 고는 그대로 갔습니다. 일단은 어간 어미가 바뀐 것 없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 어를 갖다 붙여봤습니다. 됐니? 음성모음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랬더니만은, 선생님에게 묻어봐. 이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지? 선생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됐니? 분명히 제가 어라는 어미를 갖다 붙였는데 어는 그대로 와 있어. 그런데 어가는 분명히 무시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로 바뀌어버렸죠? 그 중에서 변화된 게 뭐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버렸죠. 자, 물어볼게요. 어간의 모습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럼 얘 볼 거 없어. 얘 뭐라고요? 불규칙. 됐니? 자, 무슨 불규칙이라 하느냐라고 한다면 어간이 바뀐 것은 어간의 것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얘는 디귿 불규칙. 이제 명칭 붙이는 거 알겠지? 그죠? 예. 어간이나 어미나 어간어미가 바뀌면 일단은 뭐라고요? 불규칙. 근데 무슨 불규칙이냐? 얘는 어간의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그냥 디귿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갑니다. 자, 고기를 굽다 할 때 굽다. 됐습니까? 고기를 굽다 할 때 굽다. 됐니? 어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굽까지가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굽까지가 어간이 돼. 자, 여기다가 고를 갖다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고기를 굽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간은 분명히 굽이었으니까 어간 그대로 굽 갔고 그 다음에 어미 고를 갖다 붙였는데 고 그대로 갔어. 어간 어미 바뀌지 않았네. 그거니? 아니야. 다시 여다가 어를 갖다 붙여봤습니다. 됐니? 예. 그랬더니만 우리는 고기를 굽어 익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지? 고기를
와 이랬잖아요. 고기를 굽어 먹다 안 하고 구워 먹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봤더니만은 어미 어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로 와 있어요. 어미는 안 바뀌었어. 근데 분명히 어가는 뭐였지? 굽이었단 말이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굽은 없고 구우만 남았죠. 그럼 뭐가 뭘로 바뀌었니? 구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비읍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우로 바뀌어버렸죠. 됐니? 예. 어간의 모습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어간은 분명 굽이었는데 지금 남은 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불규칙. 맞니? 오케이. 무슨 불규칙일까? 어간의 모습이 바뀌었는 건데 그 중에서 비읍이 바뀌었으니까 비읍 불규칙. 맞죠?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누군가를 돕다 할 때 돕다. 그죠? 예. 자, 역시 맞니? 돕다. 어떻게 되죠? 자, 돕고 하니까 어간 돕 안 바뀌었죠? 근데 아를 갖다 붙이니까 돕아가 아니라 도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읍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오로 바뀌었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간의 비읍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그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게 비읍 불규칙 현상입니다. 이제 이해됐니? 요거 무슨 말인지?